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오랜만인데요. 예. 아, 바쁘시죠? 또 이제 바쁩니다. 예, 대학교 수업 나가시고. 학생들 예. 학기말고사 준비도. 그런 또 바쁜 일정 예. 와중에 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예. 또 답변 또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오늘 역시나 28단 시간인데요. 예. 기다리실 테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시몬 송님입니다. 아, 이분은 27탄 때 예. 했던 건데 또 이게 잘못 읽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 알아볼게요. 자, 다름이 아니라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울산 울주 언양 송대리에 양우내안에 올 초에 약 1800세대 입주 중입니다. 27평 중간층 기준 2억 2700입니다. 마이너스 P 2000 나오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상한제 되는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매수해도 전망이 괜찮을지 망설여집니다. 마이너스 P인데 예. 저번에 그냥 P로 예. 제가 볼 때 여기 그대 P가 안 붙었어. 마이너스 P일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예. 마이너스 P네요. 예, 잘못 그때 여기 이제 울주군이 울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울산 지역은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분명하고 네. 제가 볼 때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면 뭐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울산 울주군은 그동안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난 9월 16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9월 16일부터 한 7주 동안 상승하다가 다시 또 3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켜보시면서 네. 시장 변동성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네. 울산의 지금 중구, 남구, 북구는 계속 떨어지다가 네. 요즘 지금 소폭 지금 상승세 분위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거주 목적이라면 나쁘진 않다. 그렇죠. 예. 매수해도 좋다. 매수해도 좋다. 그렇다고 뭐 3천, 4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라면 좀 기다려봐야 돼. 이종만님, 돈 있으면 살기 좋은 최고의 나라인데 왜들 조국을 떠나려고들 하는지 안보 등 정치 문제 등이 상당 기여하는 것 같아요. 점점 세금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이 기분 제발 틀렸으면 하네요. 암울합니다.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죠.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최고죠. 아무래도. 사계절 있고요. 예. 사실 대한민국 관광할 수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한 현실인데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라든가 경제, 안보, 외교 등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갈수록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정부 예산이 뭐 갈수록 늘어나잖아. 아, 내년도 예산만 해도 513조 뭐 5천억인가 된잖아. 저 국민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세금이죠. 예, 세금이죠. 세금으로 이제. 그런데 요즘 천만 다행인 게 예.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말이죠. 22일 네. 어제죠.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네. 종료를 유예했잖아요. 예, 그렇죠. 참 천만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그런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으로 치닫던 그런 한일 갈등 국면을 일단 봉합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급한 불을 껐다. 그렇죠. 예. 천만 다행이에요. 예. 근데 내가 볼 때 급한 불을 끈 것도 네. 미국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불가피한 예.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이렇게 압박이 좀 거셌긴 했죠. 대단했죠. 예. 대단했어. 그래도 하여튼 일단 봉합된 게 천만 다행입니다. 네. 만약에 폐기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 크나큰 진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나큰 위기인데 정말 천만 다행이야 이게. 네, 어쨌든 이제 위기를 모면했다고 봐요. 화해의 국면으로 이제 좀 접어들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시국. 근데 어쨌든 이종만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중산층이. 예. 예. 2000년 후반에만 해도 한 63% 됐던 그 중산층이 지금 50%까지 떨어졌거든. 아마 내가 볼 때는 내년도 40%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내 말이죠. 상가가 빈 상가들이 많고 예. 공실 상가들이 많아요. 예. 눈에 보여요. 예. 보이죠? 예. 오현경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집 문제로 너무 고민이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5인 가족이고 남편 연봉은 약 1억 5천 외벌이입니다. 저희 부부 나이는 40대 후반이며 송파구 가락 2동 극동 아파트
555세대 1984년 12월 준공된 것 같아요. 43평 작년 2018년 11억 5,500에 매수. 세금 인테리어 등 총 12억 5천 정도 소요됨. 주택담보대출 2억.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12월에서 내년 1월 예정. 현재 거래가 13억 5천 정도입니다. 고민 내용은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 교육 문제로 강남 쪽 아파트 매수하고 싶으나 자산이 부족하고 경제 악화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있어 조합 설립되기 전 현재 집 매도하고 전세로 살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대출을 받더라도 강남 쪽 일원, 개포, 대치, 도곡 등 매수를 원하고 현재 아파트 13억 5천 정도에 매도하면 양도세며 수수료 등 제외하고 약 11억에서 11억 2천 정도 보유 예상합니다. 위 내용이 현실 가능성 있는지 실천해도 될런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주위에서나 부동산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집 없이 전세로 가는 것도 사실 좀 겁이 납니다. 그런데 세금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8년도에 매수했으니까 네. 지금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됐잖아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9억 원이 초과되니까 네. 고가주택이에요. 소득세법상. 예.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지만 9억 원을 초과하면 네.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돈에 관련된 문제라 제 답변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러나 강남 지역은 여기는 지금 송파고 네. 강남 지역은 멀리 내다본다 하더라도 가격은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공급은 강남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뭐 늘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남이라 하더라도 늘 저점과 고점 대비는 항시 부동산 가격은 상존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 본다면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에요. 지금 가격이 지금 서울 지역이 지금 소폭 상승 중에 있지만은 예.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뭐 처분하시고 네. 전세로 살다가 또 가격이 또 저점에 그런 기회가 오시면 뭐 매수를 또 잡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본인 스스로 당사자께서 조언 정도로만. 네, 그렇죠.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려면은 예.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네.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매도 그렇죠. 타이밍. 지금은 매도 네. 타이밍이니까. 그러기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확하게 등기부상에 몇 년 보유했는가 확인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또 9억 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 세무적인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 문제를. 그것도 돈이 또 크게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2008년에 네. 샀을 때 또 취득세도 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또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좀 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것도 예. 잘 계산을 해보시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꼭 강남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예, 있는데. 그렇죠. 그런 네. 것 같아요. 좀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진님, 서울 독산 빌라 깡톤 전세로 건물주와 전세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했고 1금융 대출 1억 8천 정도 받았고 2억 4,400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집주인이 생겨서 연락 오더라고요. 어차피 전세 계약서는 자동 승계라서 따로 만나진 않았고 연락처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빠가 연락 오더니 계약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2억 4천에 했다 하니 자기가 갖고 있는 계약서는 3천에 100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거기 계약 도와준 대리인 고소하고 대리인은 잠수 탔다고 하는데 오늘 집주인 아빠가 연락 오더니 저한테 자기 딸이 집을 샀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할 때 있던 분양실장, 부동산 실장, 저 집주인 아빠 이렇게 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개인적으로 왜 다시 쓴 건지 모르겠대요. 자, 전세권 설정을 50% 부담할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찜찜한데 걱정 없을까요? 예. 심각한데 심각하군요. 지금요 예.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 그렇죠? 그러게요. 대리인만 이제 내용이 있네요. 근데 그 대리인도 네. 분양회사 실장, 예. 부동산 실장,
예. 이게 공인중개사를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분은 지금 2억 얼마에 계약했죠? 2억 4,400. 2억 4,400 계약했는데 예. 지금 이 집주인이 새로 승계받은 집주인은 네.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게 알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도 좀 띄워볼 필요가 있겠고 네. 일단은 만나서서 한번 어떤 사정인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계약서를 지금 다시 쓴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그 전에 계약할 때 분양실장하고 부동산실장이 사기를 친 건지 네네. 이분한테 전세금 받아놓고 한쪽에서는 네. 그리고 원 집주인에서는 월세다. 3천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예. 이중계약을 작성하고 예. 친 사례인지도 몰라 지금. 이게 좀 이게 사기에 걸린지도 모르니까요. 예. 하여튼 만나서도 확실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내가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어. 좀 약간 법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이랑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더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예. 다시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이 글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QWETUH님, 저는 28살이고 운이 좋게 현재 2억 5천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저는 3에서 4년 뒤 결혼 자금을 불리고 싶어서 현재 용산 서부 이촌동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7억 정도짜리 아파트에 갭 투자를 현금 4억으로 할까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교수님 동영상을 보면 2020년 겨울 급매물건을 잡는 게 좋을 것이라 하시는데 그때 되면 서부 이촌동 개발사업 세부화되면서 워낙 호재가 많은 동네이니 아무리 집값이 전국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지역 호재가 세부화되면서 7억 이상을 가지 않을까 해서요. 전체적인 제 상황과 지역을 고려해서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분당 정자동 전망도 함께 들을 수 있을까요? 정자동 요즘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정자동 자체가 앞으로 조금 뜰 것 같은데 용산은 금액적으로 접근하기가 부담되기도 해서 정자동을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지금 28세인 것 같아. 그러게요. 그리고 나이에. 이제 3, 4년 뒤에는 결혼도 하겠다 하는데 참 열정이 대단하시네. 그런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 무드를 타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네. 내가 볼 때는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이죠. 이 지방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은 디프레션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안 좋고 저물가, 저소비, 저금리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동산 혹한기가 한번 올 것 같아. 그게 언제쯤? 내년 정도 전 보는데 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역대 대통령을 본다면.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올랐어. 노무현 정권 때 2004년, 2005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네. 그래서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만드는 거거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이제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역대를 본다면.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대출 규제하고 말이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제대로 안 잡히거든. 그리고 시중에 말이죠. 유동성 자금이 한 1,000조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정부가 잡는다 꼭 잡히는 건 아닌데 지금 세계 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부동산 혹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이상하게 부동산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 규제하면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규제를 하면은 그래 이상하게. 그래. 그 심리가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그 우리나라는 여지껏 말이죠. 규제 완화해서 늘 정부가 스폰지 게임을 했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 말이죠. 국민과의 대화했잖아요. 했어요. 여기서 뭐 규제 완화 정책은 안 하겠다 말이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은 분명히 혹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시나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아니다. 예,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30세 미만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 정부가 국세청이 철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해. 아. 그러니까 좀 세금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래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군요. 자금 출처 조사를 당할 수가 있다. 30살 이전. 그렇죠. 준용신님, 교수님, 이런 땅은 사지 마라라고 하셨던 부분에서 공동소유가 있었습니다. 공동소유, 즉 지분으로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합유는 아닙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2-3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인 건가요? 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목이 임야야 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17만 5,608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53,121평인데 그 중에 일부 갖고 있다는 거야. 공유지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등기부를 떼어보진 않았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공유지분이 얼마 되는지 혹시 여기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등기부 한번 열람해 보세요. 전체 면적 17만 5,608제곱미터 중에 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없어. 개발 행위도 안 되고. 그런데 인근 지역에는 많이 개발이 되었더라고.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인근 지역에는 개발이 많이 되었어. 그런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임야는 좀 개발도 힘들 것 같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이거를 팔 수가 없겠네요? 팔리지가 않죠. 누가 사겠어요? 그렇군요. 혹시 개발업자가 또 사면 몰라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도한다 한들 누가 살 사람이 없다고. 잘못 샀다고 볼 수 있어요. 교수님이 저 방송에서 이런 땅은 사지 마라에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시니킴님, 교수님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동탄에 시범 계룡 아파트 전세로 12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융자가 1억이 있는 집인데요. 현 시세로 전세가가 올라 3억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 2억 9천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매매가가 얼추 6억 중반대라 안전하다고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보증보험을 입주하자마자 가입해야 하는지 교수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걱정할 가격대가 아니니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고민이에요. 아니면 그냥 입주해 살다가 매매가가 떨어지는 때에 가입하는 것도 되는지요? 뭐 지금 6억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근저당 1억 있어. 네. 그러면 6억에서 1억을 빼더라도 5억이야. 네. 그런데 지금 전세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2억 9천에 계약했으니까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정적이다. 보증보험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러나 입주하시면서 전입신고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융자 비율이 크지가 않네요. 1억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2, 3억이었다면 만약에 근저당 2, 3억이었다면 들어가야죠. 근데 1억 정도니까 뭐 충분합니다. 훅성 슬라이스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산본, 그중에 레미안 하이어스가 작년 말부터 크게 올라 현재 보합 중인데 과연 조정이 올까요? 요즘에 산본 지역도 요즘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서울도 조정기가 오니까 당연히 산본, 안산, 산본, 평촌, 산본 신도시잖아요. 당연히 제가 볼 때 조정기 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혹한기가 온다. 혹한기 올 때 조정이 온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신동준님, 일본을 거울 삼아 가까운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뻔히 보이는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보고도 못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작금의 시대는 저출산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98. 일명이 안 돼. 0%대 역대 최저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 일본은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 지금이 이제 일본의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50만 명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 미래가 암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성세대인들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이런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걱정이라고. 자꾸 직업은 없어지고. 이제는 뭐 AI, 인공지능이 또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일자리는 줄고 예. 소득은 줄고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런 미래가 어쨌든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미래는 하나의 직업이 가질 수가 없어요. 수시로 잡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잡이 바뀌니까 예.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살아가려면 힘든 세상이 왔어. 아. 늘 자기 개발,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을 해가면서 살아야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하나의 대학 졸업하면 한 직장에 가면 30년씩 근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때까지. 그런 이제 직장이 없어. 이제는 계속 수시로 잡이 바뀌고 예. 이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말이죠. 예. 시간제 타임도 가능하고 말이죠. 꾸준히 그러면은 지금 뭐 일을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네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다른 분야. 그러면요. 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미국의 MIT 대학에서는 말이죠.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그 AI에 대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대에서요, 공대에서 이제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네네. AI 때문에 입학정을 좀 늘려서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다고. 좀 늦었어요, 내가 볼 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가 이제 AI의 좀 발전에 좀 힘을 쓰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좀 뒤져지지 않았나. 지금 말이죠. 국회에서 말이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디지털 산업 발전 기본법이조차 아직도 국회 잠자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네네. 그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활용하는 게 4차 산업 AI 시대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야 예, 돼. 또 세대 교체도 지금 많이 좀 얘기가 나오죠. 그럼 세대 교체도 많이 하고, 늘 이게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두창님, 부동산을 모르고 있던 점 많이 알게 되어 항시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은 주택융자금, 원금도 같이 상환하게 하면 안 되나요? 돈 들여왔으면 당연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계약 조건에 달라요. 뭐 몇 년 거치, 뭐 3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3년 거치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네. 그리고 이제 10년 상환이면은 뭐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금을 일부 상환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상환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행하고 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환할 때 역시 수수료 물리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바이님,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던데 스태그플레이션이면 현금보다 부동산이 낫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지금 뭐 저물가, 저금리, 저소비,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11개월째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계 경제도 둔화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중국과 미국이 제일로 많은데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올해 아마 중국 경제가 6% 성장률이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중국이 더욱더 힘들 것 같아요. 5%대로 하락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프레션이요, 디프레이션.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금, 지방에서는 제가 볼 때 완연한 디프레션이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준 디프레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프레션은 한 2년 이상 물가가 떨어지면 디프레션인데, 네.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물가가 하락한다면 완연한 디프레션이 오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거 봅니다. 내가 올해 그 재테크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라. 현금이라든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네.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현금 보유하는 게 그럼요. 네, 좋겠네요. 거기다가요, 첨언을 한다면 네. 여윳돈 있으면 좀 달러를 구입. 지금 달러가 제가 올해 그랬죠. 재테크 수단으로 달러를 사라. 그러나 매도 시점은 9월에 매도해라.
네네. 제가 이 얘기했는데 지금 9월부터는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말이죠. 1달러에 지금 현재 12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1178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좀 달러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약간 그 소폭 상승하는 시기인데 여윳돈이 있으면 몰빵하지 마시고 네. 달러를 신압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것도 재테크 수단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예? 구입하는 게. 언제든지 뭐 달러는 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런데 뭐 예금하는 것도 좋지만 네. 달러를 그냥 보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금고에다 달러를 아, 사둔다 하잖아요. 그런가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20년 전쯤에도 그런 얘기 좀 많이 집에 달러를 많이 사놨다. IMF 때 네. 1998년 9년도에 네, 그때 1달러에 900원 가던 게 2,000원까지 갔잖아요. 예. 달러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뭐 100% 200%였잖아요. 달러 사서 그때 부동산 사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 그런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SK2020님 현금 보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현금 보유? 예. 당연히 은행에 예금해야 되겠죠. 예. 정기예금보다는 이제 뭐 수시로 예입과 인출이 가능한 보통 예금 하면 되겠고요. 5만 원권을 집에다가 그 보관하고 키핑시키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 그 이유 모르겠어. 아니 이자도 뭐 생기는 것도 자금 아니고. 세탁하니라고 그러는 게겠지. 예? 자금 세탁. 자금 세탁이요? 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세금을 안 내니까 예. 그것도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안 냈어. 그러니까 남양주시청에서 지방세를 안 내기 때문에 수색을 하니까 네. 집에 5만 원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회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현금을 어떻게 보유하느냐. 네. 은행에 예금해야 되겠죠. 은행이.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에서 만약에 은행도 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으니까.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 미국의 네. 많은 은행들이 문 닫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IMF 때 문 닫았잖아. 예.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불안하면은 한 은행당 5천만 원씩 해야 돼. 분산해서 분산. 예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윳돈 있으면 달러 사세요. 달러. 네. 달러 보유도 당연히 이제 계좌로 네. 갖고 있으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선찰로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 집에다가. 뭐 그래 되고. 네. 예. 그렇다고 뭐 1달러에 지금 뭐 1,170, 80원 하잖아요. 네네. 1달러에. 예. 그래 봐야 뭐 100달러 하면 얼마입니까? 100달러 하면은 이제 공이 3개가 더 붙죠. 얼마야? 2개가 더 붙네요. 100달러. 11만 7,800원.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100달러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수학적인 거를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예. 어쨌든 뭐 현금 보유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뭐 질문이나 뭐 부동산, 경제, 뭐 재테크, 뭐 사회 문제 다 좋습니다. 어떤 뭐 여러분들 늘 뭐 고민거리 있으시면 네. 뭐 부동산, 또 경제, 사회, 법률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수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늘 성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